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일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본과 관계가 있지만 제가 과거 여러분들한테 동남아 연구실장 시절에 베트남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과의 공통점,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도이머이 정책에 대해서 몇 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베트남 학생들과 거의 4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의 매력입니다. 지금 베트남은 과거에는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공장이 베트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추세죠. 세계적인 추세죠.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한 인건비에 그리고 부지런함, 9,600만의 인구, 특히 젊은 인구층이 많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런한 이런 국민성이 있어서 베트남이 앞으로도 계속 세계의 공장을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최중요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해리스 부통령이 4번이나 방문을 했고 일본의 판민진 총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일본의 접근, 그리고 또 중국은 베트남을 단금과 채찍으로 계속 유화 정책과 강경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강경 정책으로는 국경 무역을 중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엄포를 놓고 있고, 당근으로는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약간의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는 식민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의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100년간의 프랑스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5개월의 일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트남의 역사도 우리가 베트남을 분석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외교 현안은 중국과의 영유권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과는 1000년 지배를 받았지만 또 1000년 동안 전쟁한 경력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그 1000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한의 광무제 시절부터 1979년 베트남 중국과의 전쟁까지 이런 역사가 있고, 또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한국은 동해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칭하듯이 베트남에서는 동해라고 稱하고 중국에서는 남중국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놓고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다는 거죠. 특히 파라셀 군도, 서사 제도, 그리고 스프레틀리 군도, 이게 남사 제도죠. 이 영유권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펜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만은 미국, 러시아, 인도의 관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은 과거 전쟁을 했지만 미국은 지금 베트남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베트남의 캄란만 항구에 기항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방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러시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지금 수호 30 전투기를 최근에 6대를 도입했고, 또 연습기도 도입하고 있고, 또 초계정도 러시아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군사 장비가 러시아제입니다. 인도 안전보장과 경제에서 광범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국방 기술을 많이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과의 관계도 지금 아주 원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주시해야 될 것은 한국의 입장이죠.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 3위 국가입니다. 중국, 미국 다음에 지금 베트남이 위치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로 알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신남방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국가입니다.
우리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베트남이 2위죠. 지금 43%는 중국인데 대부분 조선족이고 베트남은 10입니다. 10%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산업 역군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베트남의 자원 앞으로 무시 못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농촌에 베트남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를 공급하는 주요한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하고 있죠. 지금 인건비가 거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2019년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죠. 한국과 베트남의 군수관계, 국방관계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전의 슬픈 역사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2022년 9월 달에 한국 베트남 국방전략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2012년부터 매년 지금 개최되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과 우리는 군사적인 면에서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인적 교류, 고위 간부들 교류, 그리고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그리고 군사 교육, 방산, 최근 한국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게 방산이죠. 베트남과의 방산 군수 협력도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입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수출 국가로서 수송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송로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지금 남중국해 그걸 베트남 앞바다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그리고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일본이 지금 노리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베트남의 양쪽의 관심사항은 공통적인 관심사항은 중국을 가운데 두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그레이 존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잦은 해상 충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대 사태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미리서 차단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자기 영유권 문제에서는 거의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정규군뿐만 아니고 해양 경찰, 장비, 인적 능력이 지금 베트남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일본 측에서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보 면에서 베트남에서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적으로 바다로 진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국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베트남 가스전 개발하는데 중국이 무력을 행사한 적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배경에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파라셀 스플렌드 군도는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그 대륙붕에 무진장한 자원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 해협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연결하는 특히 이제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중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입장에서 베트남은 또 하나 자기 외교 정치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안에서의 입장입니다. 아시안 국가 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항이 아니고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지금 아세안 독특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세안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중국과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항행, 비행의 자유를 중국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베트남의 입장은 과거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전체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역 흑자는 1.3% 정도죠. 그러니까 기초 가공 수준에 머물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베트남의 GDP는 중국과 비교하면 중국 심천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심천 한 도시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속적인 미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본과의 한판 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죠. 베트남이 최근에 응엔 국가 주석이죠. 아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베와는 재임 중에서 4번이나 만났고, 또 아베가 맨 처음 재선됐을 때 방문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이 정도로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는 긴밀하다. 그런데 앞으로 베트남이 어떻게 나갈 건가? 베트남은 앞으로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갈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 가장 최근에 베트남은 1%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거는 울트라 스텝입니다. 베트남이 1% 금리 인상을 하는 자체가 엄청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러시아, 중국이죠. 러시아, 중국과는 자기네들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2년 전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지금은 그게 다 해제되고 미국이 선호하는 자유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무비자 입국도 허가하고 대외적으로 아주 개방 정책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답지 않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틈새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 베트남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베트남을 사이에 두고 어떤 입장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좀 정치 외교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